밖은 36도, 안은 14도인데 에어컨은 하나도 켜져 있지 않습니다. 저는 펜실베이니아주 랭커스터 카운티의 한 지하실에 서 있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바깥의 습도는 너무 높아서 마당을 가로지르기도 전에 셔츠가 등에 달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안에서는 제 물병에 결로가 생깁니다. 공기는 마치 시벌처럼 느껴집니다. 이 농장을 소유한 아미시 AMIS 가족은 지난 40년 동안 냉방용 전기 요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에어컨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그들의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묻힌 단일 파이프 하나, 약간의 자갈, 접시만 한 환풍기 하나, 총 비용은 아주 적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모든 것을 바꿀 만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웃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 작동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대부분의 카운티에서는 이것을 짓기 위한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고 그래서 시도해본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2019년에 한 주택 소유자는 집을 시키기 위해 한 달에 약 34만 1천 원을 내는 것을 그만두기로 사실상 결정했습니다. 그 카운티에는 피닉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름 최고 기온은 일부 지역에서 46도까지 올라갑니다. 전력망 운영자는 정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만 주민들에게 온도 조절기를 25도로 올릴 것을 부탁합니다. 이 사람은 2년 동안 지열 튜브를 연구하고 엔지니어들과 상담하고 유럽 시설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막 토양에 맞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집안 공학 엔지니어를 고용했습니다. 보고서는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사질 점토, 우수한 열 전도율, 최소한의 라돈 위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라돈 저감을 위해 환풍기를 설치했습니다. 그의 토양 테스트에서는 리터당 0.8 피코큐리가 나왔습니다. EPA 조치 기준은 4였으므로 제한치의 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허가가 승인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환풍기를 추가했습니다. 그는 모든 단계를 문서화했습니다. 모든 연결 부위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각 구간의 깊이와 기울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독립된 연구소에서 발급한 공기질 보고서를 제출하여 시스템에서 나오는 공기가 들어가는 공기보다 더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적은 입자, 더 적은 세균수, 감지할 수 없는 곰팡이 포자. 카운티는 그의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검사관은 주택 규정의 한 섹션을 인용했습니다. 모든 냉각 시스템은 승인된 시험기관의 목록에 오르고 라벨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지열 튜브는 목록에 없습니다. 목록에 올릴 제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땅속에 있는 파이프일 뿐입니다. 그는 항소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안전하게 작동해온 독일의 설치 사례를 인용한 40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실상 그는 시스템이 건강이나 안전에 아무런 위험을 주지 않는다는 공인기계 엔지니어의 서한을 포함했습니다. 항소위원회는 거부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서면 이유서에는 승인은 규정 적용 과정의 무결성을 훼손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부디 이걸 다시 읽어보시고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그것이 위험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승인하는 것이 일관성 없어 보이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스템을 철거했습니다. 비용은요? 인건비로 약 102만 3천 원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도랑을 메웠습니다. 그들은 파이프를 쓰레기 매립지로 가져갔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5톤 용량의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여름에는 하루 6시간씩 작동합니다. 피크 시간대에는 시간당 6,000W를 소비합니다. 5월부터 9월까지 매달 그의 전기 요금에 약 38만 1천 원을 추가시킵니다. 연간 냉방 비용은요, 약 190만 9천 원이 넘습니다. 10년에서 15년 사이의 압축기 교체 비용, 또 다른 694만 4천 원에서 41만 6천 원, 1년에 300일 동안 해가 빛나는 곳에서 말입니다. 2m 깊이의 땅이 16도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곳에서요. 그는 작동하는 시스템을 철거했고 라벨 하나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라벨을 얻는 데는 약 3억 720만 원이 듭니다. 초기 실험실 테스트의 388만 8천 원, 공장 검사의 520만 8천 원, 배출 테스트의 최대 340만 원, 연간 유지보수 비용이 들며 디자인을 조금이라도 변경하면 전체 테스트 비용을 다시 지불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제품도 아닌 제품을 위한 것입니다. 지열 튜브는 공장도, 조립 라인도, 브랜드 이름도 없습니다. 오직 파이프와 흙뿐입니다. 오직 대기업만이 그 인증 과정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다른 제품에 대한 필요성을 없애는 무언가를 인증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에어컨 산업은 매년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합니다. 지열 튜브를 갖춘 집은 더 이상 돈을 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막아야 할 고객입니다. 업계는 2015년에서 2022년 사이에 주 및 지방 정부를 상대로 로비하는데 815억 구 200만 원을 썼습니다. 그 돈은 규정위원회의 자리를 샀고 건축 기준에 대한 영향력을 샀으며 대안에 대한 침묵을 샀습니다. 지열 튜브에 반대하는 주장들은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화재 위험, 라돈 노출, 곰팡이 증식, 구조적 우려 등입니다. 이들 각각에는 17만 3천 원 미만의 비용이 드는 검증된 해결책이 있습니다. 라돈 저감, 흡입구 활성탄 필터, 약 8만 6천 원, 2년 동안 지속됩니다. 스위스인들은 80년대에 이것을 해결했습니다. 필터링된 지열 튜브 시스템은 지열 튜브가 전혀 없는 일반 지하실보다 더 낮은 라돈 수치를 나타냅니다. 곰팡이 예방, 적절한 기울기, 모든 결로를 집수기나 외부 배출구로 배수하는 2%의 경사, 중력이 물을 밖으로 끌어내기 때문에 물이 고일 수 없습니다. 규정은 해결책을 언급하지 않고 문제점만 언급합니다. 그런 다음 시스템을 완전히 금지해버립니다. 그들이 당신이 이해하기를 원치 않는 물리학이 여기 있습니다. 마당 2m 아래에서 토양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4월, 8월, 1월에도 그 수치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한국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그 수치가 섭씨 10도에서 15도 사이로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열지연이라고 불리는 현상 때문입니다. 열은 토양을 통해 천천히 순환합니다. 여름날의 열기가 몇 미터를 뚫고 들어가는 데는 몇 주가 걸립니다. 2미터 깊이에 도달할 때쯤이면 이미 몇 달이 지난 후입니다. 깊은 땅 속은 아직 6월의 열기를 흡수하고 있는 반면 표면은 이미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연이 완충 역할을 합니다. 지하 2m의 땅은 오늘 날씨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씨의 평균을 느낍니다. 더운 날과 추운 날이 서로 상쇄됩니다. 남는 것은 평균뿐입니다. 당신의 에어컨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압축기는 코일을 통해 냉매를 밀어냅니다. 응축기는 이미 38도인 공기 중으로 열을 방출합니다. 기계는 켜지고 꺼지기를 반복하며 작동하는 매 순간 전기를 태웁니다. 그것을 끄면 집은 1시간 만에 더워집니다. 지열 튜브는 공기에 대항하여 작동하는 대신 토양과 함께 작동합니다. 외부 공기는 35도로 들어옵니다. 그것은 땅에 묻힌 20에서 30m 길이의 파이프를 통과합니다. 토양은 1m를 지날 때마다 열을 추출합니다. 온도 9배는 가차 없습니다. 35도가 13도를 만나고 또 13도를 만나는 시기입니다. 그 공기가 당신의 집에 도달할 때쯤이면 15도에서 20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필요한 유일한 동력은 공기를 움직일 작은 환풍기뿐입니다. 50W, 더 큰 시스템의 경우 아마 75W일 것입니다. 태양광 패널 하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표준 에어컨은 소비하는 전기 1단위당 약 3단위의 냉각을 제공합니다. 이 비율이 사실상 업계의 표준입니다. 지열 튜브는 전기 1단위당 20에서 30단위의 냉각을 제공합니다. 환풍기는 공기를 움직이고 땅은 나머지 모든 것을 무료로 해줍니다. 이것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잊혀진 기술입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여름 기온이 46도까지 올라가는 사막에서 400여 년 전에 야흐찰 야칼시라는 지하 얼음 저장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몇 달 동안 얼음을 저장했고 깊은 구덩이를 팠으며 두꺼운 점토 벽돌로 벽을 쌓고 땅이 할 수 있는 일을 땅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주변의 토양이 사실상 절대 가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방은 차갑게 유지되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몬티첼로에 비슷한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버지니아주가 더위로 녹아내리는 동안에도 그의 사무실 공기는 쾌적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그것에 대해 썼고 친구들에게 추천했습니다. 전통적인 공동체들은 1700년대에 이민 올 때 독일에서 이 기술을 가져왔습니다. 환기 채널이 있는 채소 저장고, 차가운 시냇물 위에 지어진 용천수 저장고, 스프링 하우스스, 생활 공간으로 공기를 공급하기 전에 토양과 열을 교환하는 지열 튜브 등입니다. 20세기에 사회가 전력망에 연결되었을 때 일부는 그 밖에 머물렀고 그들의 집은 전기 없이도 시원하게 유지되었으며 음식은 냉장고 없이도 신선하게 유지되었고 아이들은 환풍기 없이도 8월 밤에 잠을 잘 잤습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기계를 파는 것이 더 많은 이윤을 남긴다고 결정했습니다.
1902년에 윌리스 캐리어는 인쇄회사를 위해 최초의 현대식 에어컨 시스템을 발명했습니다. 사실상 그 기계는 습도를 조절하여 종이가 변형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캐리어 측 사람들은 공장 바닥 그 너머의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1920년대가 되자 영화관들은 영화 제목보다 더 큰 글씨로 에어컨을 광고했습니다. 실내는 시원합니다. 사람들은 단지 차가운 공기 속에 앉아 있기 위해 표를 샀습니다. 백화점들은 고객들이 더 오래 쇼핑하도록 유지하기 위해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널리 퍼졌습니다. 자연 냉각은 원시적이었고 기계식 냉각은 현대적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집이 그늘, 공기 흐름, 그리고 땅과의 접촉을 통해 시원하게 유지된다면 당신은 뒤처진 것이었습니다. 건축 학교들도 그 추세를 따랐습니다. 1940년에는 대부분의 대학이 여전히 패시브 냉각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땅에 묻힌 건축물들, 추결체, 교차 통풍을 위한 창문 배치. 1980년 무렵에는 건축 프로그램의 3% 미만만이 이러한 주제를 포함했습니다. 사실상 브랜드 이름이 붙은 117만 7천 원짜리 열 펌프가 포함되지 않는 한 지열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지도 못한 채 전체 세대가 졸업했습니다. 오래된 지식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제거된 것입니다. 그동안 0km 떨어진 곳에서 독일인들은 기록을 유지해 왔습니다. 담슈타트의 패시브 하우스 연구소는 1990년대부터 800개 이상의 지열 튜브 설치를 모니터링해 왔습니다. 학교, 사무실 건물, 병원 등 그들의 데이터는 냉방 에너지 수요가 89% 감소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름철 냉방에 705만 9천 원을 쓰던 건물들이 지금은 187만 6천 원을 씁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빈 근처의 한 병원이 30년 넘게 지열 튜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냉각된 공기가 환자 병실과 수술실로 공급되었습니다. 압축기 고장도, 냉매 유출도, 모터가 타버려서 부르는 서비스 요청도 없었습니다. 유지보수 일정, 5년에 한 번 덕트 청소, 기술자가 파이프에 브러쉬를 통과시킵니다. 30년 동안의 총 비용은 682만 3천 원 미만입니다. 이것을 병원용 일반 냉각기와 비교해 보십시오. 7년에서 10년마다 압축기 오버홀, 3년에서 5년마다 냉매 재충전, 매월 필터 교체. 유지보수 예산은 연간 411만 8천 원에서 529만 5천 원에 이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2021년에 글로벌 에너지 수요를 줄이기 위한 가장 유망한 패시브 냉각 기술 중 하나로 지열 튜브를 꼽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과 다른 국가들의 규제 장벽이 채택의 주요 장애물이라고 언급했으며 그 물리학적 원리는 오스트리아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정확히 똑같이 작동합니다. 토양은 자신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제였습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혹시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반갑게 뵙겠습니다. 이와 같은 더 많은 콘텐츠를 원하시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